자, 안녕하세요. KPC 오늘의 초대 손님 최백은 교수입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또 작가님이라고 또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의 저자로서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2019년도에요. 네네. 이게 경제다라는 책을 맞아요. 써가지고 예, 예. 그게 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방송국 나가면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훨씬 더 듣기 좋더라고요. 아, 자유인이고 싶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작가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반은 교수는 작가. 흔하지만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작가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요즘에 타이틀들이 많아지다 보면 저도 뭐 뭘로 불러드리면 좋을까 이거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작가이자 교수이자 이코노미스트이자 경제평론가이자 그죠? 예. 칼럼니스트이자 예. 강연자이자 예. 자문위원 예. 그러시는 거죠. 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타이틀이 있죠. 전 공동대표. 예. 현실 정치에 그냥 등 떠밀려 잠깐. 그랬어요? 예. 예. 자 작년 4.15 총선 때 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잠깐 4.15 총선에 참여를 했었고요. 4.15 총선 끝나자마자 4월 16일 날 새벽에 네. 원래 약속한 대로 새벽에. 약속한 대로 사임 발표하고 그냥 물러나서 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백은 교수님 하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요, 사실상.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만나 뵙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핫한 주제 예. 기본소득 가지고 예. 말씀을 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교수님의 어떤 판단, 예. 관념, 예.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기본소득 개념은 계속 진화 중에 있어요. 네. 진화 중에 있는데 일단 국민들은 좀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전문가들조차도 네. 과거 초기에 나왔던 개념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요. 네. 근데 기본소득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뉘앙스가 원래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제안했던 그 오래전에 그 사상가들이 네. 얘기했던 개념은 공동체가 한 사회가 네. 그러니까 전체니까 우리가 그 생산물 중에서 네. 가장 먼저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의 기초 생계에 필요로 하는 네.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이제 나눠주고 네. 나머지를 이제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네. 배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게 우리가 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초적인 생계에 필요로 하는 소득이 어느 정도냐? 네. 사실 현실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아마 1인당 서울 같은 데서 살려면은요. 예. 최소한 소득이 한 120에서 150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라에서 최저생계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한 120에서 150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서울에선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50을 전 국민한테 우리나라 국민이 한 5,200만 명 가깝게 되는데요. 네. 그거 다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는 기초 생계에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국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자원 부국들은 어떻습니까? 자원 부국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소득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현재 그러니까 조세 체계에서 제가 볼 때 힘들고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소득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차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거부감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증세에 네. 대해서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또 세금 걷어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재정과 조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기본소득은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세를 해가지고 뭐 복지를 이렇게 지원해줄 때 네. 하고 좀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네. 기존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되게 세금에 대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내 돈 그렇게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예. 그런데 기본소득은요. 네. 세금을 거둔 거를 네. 다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세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기본소득이 일석 한 3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3조.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을 네. 이제 뭘로들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은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 도입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자원을 자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네. 이제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하자는데 네. 우리나라가 토지 보유가 굉장히 집중도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면요. 네. 제가 이제 역사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말에 보게 되면은 그 특히 호남 지역이 토지가 비옥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네. 네. 토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 근데 그때보다 지금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해요. 아, 조선 말보다. 그때보다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런 그 투기 불로소득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할 때 네. 우리나라 현재 재산세에 대한 하나의 세금 정도 보게 되면요. 네. 전체 이 재산 가액이 한 0.16%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요. 네. 근데 그걸 한 0.5% 정도로 예. 끌어올린다고 할 때 예. 끌어올리게 되면은 세금이 어느 정도 거칠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 이제 그 토지 자산이 한국은행에 의하면 토지 자산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한 3, 4조 정도 거둘 수가 있어요. 0.5% 적용할 때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제 60만 원을 1년 12달로 주게 되면은 예. 한 5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푼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매달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요. 네. 우리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아봤잖아요. 예. 예. 그때처럼 그러니까 한 60만 원을 30만 원으로 한 2번 나눠가지고 한번 설 명절 때 한 번, 네. 추석 명절 때 한 번, 네. 1인당이니까 예. 뭐 4인 가구 하게 되면 12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네. 예? 명절 때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네. 그랬을 때 이 지금 토지 보유를 이렇게 기준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 계산해보니까는 한 40%는 땅을 한 평도 안 갖고 있어요. 뭐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 금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그렇죠. 예, 이 소위 실물자산, 예. 특히 이제 거주,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성격이 있는데 예. 그게 집중도가 높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예.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안이라는 거잖아요. 예. 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한 40%는 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약에 인구가 한 100명이 있다고 계산을 네. 쉽게 하겠어요. 했을 네. 때 거기서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한 10,000 정도 걷다고 해보세요. 네. 근데 한 40%는 토지를 전혀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안 내고. 100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10%는 네. 그 위에 10%는 이제 50명까지는 10명은 한 세금 좀 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택에 딸린 토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세금을 한 50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50 내고 100을 받으니까 여전히 50이 남죠. 남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그 위에 10%는 한 60 내고 한 100을 받아서 또 남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90%까지 자기가 낸 세금보다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90%까지는 조세 저항이 없어요. 대중적인 지지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0% 중에서 네. 5% 정도는 예. 자기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뭐 순수하게 증가하는 건 없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반대할 이유는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예. 나머지 5%가 주로 세금이 이제 집중이 되어져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토지가 그만큼 집중돼 집중되어 있으니까. 있어서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새로운 국토보유세가 도입돼서 내더라도 네. 다 돌려받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토지 하나도 없는 사람은 100을 받고 네.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좀 줄어들지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네.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낸 세금은 전혀 없는 네. 게 95%나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조세 저항을 일단 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어떠한 형식으로 증세를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네. 세금을 걷어서 다 돌려주기 때문에 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요. 기존의 세금은 세금 냈는데 그 돈이 어디다 써 있는지 특히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네. 저항이 생겨요. 네. 근데 이거는 세금 걷어서 다 돌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항이 일반 세금하고 달리 저항이 없다. 네. 첫째는. 둘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이 커지니까는 네. 토지 보유를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죠. 줄여나가려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기도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기는 사실 건물보다는 토지에서 비롯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억제할 수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주는 거라면은 이걸 이제 작년처럼 지역화폐로 주면은 네.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경제라든가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죠. 교수님이 그렇죠? 그냥 대통령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그냥 대통령 하시면 돼요. 아니죠. 이게 이제 국민들을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 국민들이 처음 이해를 경험,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 앞장서서 나가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말씀 중에 그래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예. 많은 말씀을 다 듣기보다는 예. 한정된 시간 안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살려야 되는데 예. 제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좀 가지신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네. 자, 어느 편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 저는 그게 있잖아요. 네. 선별 보편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직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쓴 이런 거는 전 국민에다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예. 2번 30만 원씩. 네. 그러니까 매달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실은요. 컨셉이신 예. 거예요. 일단은. 그다음에 뭐냐면 저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농민 기본소득을 이제 얘기하는 이제 주로 이제 농민운동 하시는 분이라든가 농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특정 계층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농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네. 뭐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점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가지만 저는 청년 기본소득도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네. 청년 기본소득이.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경제가 지금 네. 저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6, 70년 동안에 우리가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었던 하나의 그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예. 지금 위기에 빠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만간에 성장 중단 시대가 도래해요. 네. 우리 지금 2020년대 안에 성장률 0%로 진입할 거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미래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하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일자리도 불안하고 네. 미래도 불안하고 고령화는 자꾸만 심화되면서 네.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걸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럼요. 만 15세에서 29세까지만 뭐 저는 이제 아니 뭐 29세 이하를 모두 청년이라 하더라도 청년을 또 좀 유연하게 생각해서 한 20대에서 아니 40대 이하까지는 아, 예. 40대 이하까지 제가 네. 그걸 좀 의미는 잠시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예. 제가 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네.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일자리 잡기도 힘들고 네. 저임금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맞아요.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갖고 있어요. 네. 청년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가지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는 겁니다. 지금 20대가 20년 후에 네. 지금 꿈이 없으면은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그들이 40대가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네. 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혁신의 힘인데 네. 혁신의 힘이죠.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도를 자꾸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청년들이 지금 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치이다 보니까는 네. 그거를 한 서너 개씩은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요, 저희가.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뒤늦게 좀 하고 싶어도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혁신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예. 지금 이제 이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되면서요. 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 시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에서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구글 같은 경우 자율근무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네. 자율적인 그러니까 근로 환경에서 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과 달리 그러니까는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부여해 준다고요. 네. 그러면 근데 자유 시간을 가지면 그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하루 사람은 24시간이 네. 없으니까요. 네. 노동 시간 줄이게 되면 임금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걸 일부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혁신의 저는 시드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혁신의 시드머니요. 네. 우리 사회 지금 우리 경제에 지금 혁신만큼 지금 네. 우리가 지금 그 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네. 목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이라고 봐요. 근데 혁신이 활성화되려면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적어도 한 사회는 네. 기성세대는 지원해줄 그러니까 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건 사회적인 투자다. 우리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다. 그렇죠. 사회적 투자로서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세월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 1인당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자기가 준비가 됐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을 준비가 됐을 때 네. 5년 정도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거는 현재 예산에서도 충분히 저는 감당 가능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걸 제가 왜 40대 이하까지 가냐면은 40대들도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데 네. 지금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30대, 80년대 이후생들을 뭐라 그러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들이죠. 네.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이후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하죠. 네. 이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들이에요. 네. 그리고 2010년 이후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서 태어난 세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 세대들이 결국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 기술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한테 먼저 네. 좀 기회를 주자 이거죠. 아. 재원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정돼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혁신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 국가의 부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사회 소득 전체 이 부도.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한테 반드시 국한할 필요도 없고 네. 매달 주는 걸로 이렇게 반드시 경직적으로 사고할 필요도 없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기본소득의 개념을 교수님이 앞장서서 진화시켜 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런 새로운 사회 구조 예. 혹은 정책적인 접근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률의 둔화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OECD 예, 회원 중에서도 0%대로 가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이 모습 속에 하나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고 청년들의 어떤 규모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도 줄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역할이 예. 청년들로 하여금 혁신할 수 있게 만들고 예. 사고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하나의 밑바탕이 돼서 한국의 어떤 잠재 성장률 자체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동성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게 제가 지난해 그 여름에 국제학술대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논문을 발표하고 실제로 투고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때 거기서 그 논의되는 게 네.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혁신의 시드머니다. 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기본소득이 국제 학술대에서도 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 예. 오늘 KPC 1편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바로 지금 바로 직전에 이 키포인트가 나왔습니다. KPC가 키포인트 클래스예요. 야, 예. 이 키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은 혁신의 시드머니. 좋은 말씀.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